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9. 나는 결혼 2년 차. 남편과 동갑이고 우리는 빌라 3층 월세방에서 산다. 거실은 작고 창문은 매일같이 도로 소음을 끌어들인다. 화장실은 하나. 집 안의 유일한 피난처. 나는 그 공간에서 하루의 피로를 씻고 내일부터의 불안을 행궈냈다. 적어도 그날 전까지는. 그날은 남편이 야간 근무라 집에 없는 밤이었다. 나는 샤워기 물줄기를 3개 틀어놓고 멍하니 서 있었다. 한동안 연락이 없던 엄마에게 전화해야지. 다음 달엔 적금이라도 시작해볼까. 머릿속에 현실적인 계획들이 기어다녔다. 그러다 알람처럼 떠오른 건 월세. 며칠 전 집주인이 이번 달은 좀 늦는다면서요? 라고 묻던 메시지였다. 죄송하다고, 다음 주에 가능하다고 답장했지만 나조차 확신이 없었다. 문고리가 살짝 흔들렸다. 여보? 본능적으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 다음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습기가 빠져나가듯 공기가 뒤틀렸고 나는 멈춘 채로 서 있었다. 고개를 돌리자 문틈 사이로 고개를 들이민 얼굴이 보였다. 집주인, 아, 미안. 인기척이 없길래. 월세 얘기가 있어서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익숙한 생활 소음처럼 무신경했다. 그 순간 나는 내 피부에서 물방울이 어떻게 떨어지는지조차 의식했다. 문이 닫히지 않았다. 지금은 안 됩니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단단했다. 그는 미안하다는 말을 중얼거리며 문을 닫았다. 딱 하고 잠금쇠가 돌아가는 소리 아니었다. 잠금쇠는 내가 깜박했다. 그날 밤 메신저로 알림이 왔다. 발신자 집주인. 아까는 정말 미안했어요. 월세는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 뒤에 붙은 말 괜찮다면 잠깐 얘기만. 나는 그 단어를 오래 응시했다. 불편함과 현실의 무게가 팽팽하게 맞섰다. 보증금이 크지 않다고 해도 이사를 가려면 목돈이 든다. 남편은 이교대로 지쳐있고 나는 계약서를 떠올렸다. 임대인은 세입자의 주거 평온을 해치지 아니한다. 라는 문구가 떠오른 듯 말 듯 흔들렸다. 다음 날 초인종이 울렸다. 작은 종이 봉투, 안에는 미납된 월세 영수증과 수기로 쓴 메모가 들어있었다. 죄송합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만 하세요. 어색한 웃음, 그 눈빛의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여지가 있었다. 나는 문을 닫고 난 뒤 한참 동안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내 손바닥엔 미묘한 온기가 남았다. 그건 불쾌와 불안과 묘한 연민이 뒤섞인 온기였다. 며칠이 지나면서 메시지는 늘어났다. 이른 아침의 안부, 늦은 밤의 사소한 질문, 도시가스 점검 들어옵니다. 시간 괜찮으세요? 같은 형식적인 문장 뒤에는 언제나 짧은 덧말이 따라붙었다. 지난번엔 진짜 미안했어요.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남편분 요즘도 야간 많죠? 나는 대답을 최소한으로 했다. 회피하는 법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대답은 길어졌고 길이는 감정의 길이를 닮아갔다. 어느 밤 정기검침을 핑계로 그가 다시 복도에 서 있었다. 문턱, 조금 떠 있네요. 못 박아 드릴까요? 그의 손에는 공구함이 들려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망설였다. 도움을 받는 순간 빚이 생길까봐. 그러나 내 입은 습관처럼 네, 부탁드려요. 라고 말했다. 짧은 시간이었다. 망치질 소리, 나사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한숨처럼 새어나온 그의 음성. 그날 내가 큰 실수한 거 알아요. 사과하고 싶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인데 그가 먼저 눈을 피했다. 미안합니다. 그게 전부였다면 아마 지금의 나는 조금 더 편했을지도 모른다. 그 다음부터 감정은 경고 없이 속도를 높였다. 작은 호의는 금세 내가 서 있는 바닥이 되었다. 무거운 생수통을 들고 들어오던 날, 그의 시선이 나를 스쳐 지나가며 잠깐 멈췄다. 선을 넘는 말은 없었지만
침묵이 대신 테두리를 흔들었다. 나는 그 순간을 두고두고 떠올렸다. 내가 돌려 세울 수 있었던, 아니 돌려 세웠어야 했던 순간. 모든 건 그날 밤의 메시지로 무너졌다. 잠깐 내려올 수 있어요? 복도 형광등이 나갔어요. 나는 슬리퍼를 끌고 나갔다. 어둠이 복도를 채웠고 그의 스마트폰 불빛이 긴 복도의 얼룩처럼 떨어졌다. 여기, 이쪽 가까이 서니 조용한 숨소리가 겹쳤다. 말들이 부딪히기 전에 복도 끝 창문으로 바람이 스쳤고 어둠이 한순간 더 짙어졌다. 그 순간의 침묵은 말보다 날카로웠다. 그 후로 나는 내 얼굴을 거울에서 오래 보지 않았다. 죄책감이 피부에 녹처럼 들러붙었다. 남편은 여전히 피곤했고 부부의 대화는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사이 좁은 틈에 눌려 있었다. 잘 자. 다녀와. 그 사이 어디에도 진짜 이야기가 끼어들 틈은 없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변명을 만들었다. 어차피 남편은 바빠. 나는 혼자였고 그 사람은 그러나 변명은 잘하는 줄기를 숨길 뿐 뿌리를 가리지는 못한다. 한 달이 지났다. 속이 뒤집히듯 울렁거리는 아침이 늘어났다. 처음에는 스트레스겠지 했다. 그러다 달력을 보았고 내 손끝이 떨렸다. 약국에서 작은 상자를 집어들 때 내 눈에 비친 계산대의 숫자판이 이상하게도 선명했다. 결과는 그 작은 창에 무심하게 나타났다. 2줄. 그 단순한 기호가 내 삶 전체를 어두운 방에 밀어넣었다. 손목이, 심장이, 하루의 무게가 동시에 무너졌다. 나는 방바닥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두 사람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남편의 고단한 눈동자, 집주인의 애매한 미안함. 나는 휴대폰을 들고 메시지를 쓰다 지웠다. 우리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문장을 10번 넘게 반복했다.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는 예상과 달랐다. 계약서 사본 부탁드립니다. 피해야 할 사람에게 피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꼴이었다. 그날 밤 남편이 드물게 일찍 들어왔다. 손에는 삼각김밥과 컵라면. 오늘은 간단히 먹자. 그는 싱크대에 라면을 부으며 내 표정을 훔쳐봤다. 무슨 일 있어? 순간 모든 게 쏟아져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머리를 저었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내 거짓말은 너무 쉬웠다. 쉬운 만큼 깊은 흠집을 남겼다. 며칠 뒤 집주인은 계약서 사본을 들고 왔다. 거실 테이블 위로 종이들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떨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떠나기 직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일은 서로의 실수였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 문장은 나를 더 깊은 곳으로 밀어 넣었다. 서로. 나는 그 말의 방향을 생각했다. 나에게 향하는 화살인지, 자신을 겨냥한 방패인지. 나는 결심했다. 이 건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기록하기로. 그날 이후로 받은 메시지를 스크린샷으로 남기고 문이 열렸던 일을 일기처럼 적었다. 약국 영수증, 검사 결과를 사진으로 찍어 폴더를 만들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할 때를 대비한 내 편의 증거들이었다. 그러나 기록은 감정을 구원하지 못한다. 밤마다 꿈속에서 복도 형광등이 깜박였고 그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길어졌다. 나는 남편의 잠든 옆얼굴을 보며 이 집의 공기가 더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떠나야 한다. 하지만 말해야 떠날 수 있다. 진실을 말해야 비로소 내 발로 문을 나설 수 있다. 마침내 남편에게 말했다. 단 하나의 거짓도 없이. 나 임신한 것 같아. 그의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혀 소리를 냈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우리 아닌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못했다. 거실 공기가 정지했다. 그는 길게 숨을 내쉬고 의자에 등을 기대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왜 혼자였어? 그 말은 추궁이 아니라 고백처럼 들렸다. 나도 너를 놓치고 있었어라는. 그날 밤 우리는 늦도록 앉아 있었다. 울음과 변명,
분노와 후회가 차례로 자리를 차지했다가 물러났다. 나는 모든 장면을 말로 옮겼다. 문이 열렸던 소리, 반복된 메시지, 내 마음의 흔들림. 그는 몇 번이고 눈을 감고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우리 여기서 나가자. 그 사람과 완전히 끝내자.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하자. 남이 아니라 우리. 그 순간 내가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들이마셨다는 걸 알았다. 다음 날 그는 야간 근무 전 시간을 비켜가며 집주인을 찾아갔다. 나는 함께 가지 않았다. 대신 현관 앞에서 기다렸다. 시간이 길게 늘어지다가 문이 열렸다. 남편의 표정은 붉지도 창백하지도 않았다. 단단했다. 계약 해지 통보했어. 문자로도 보내고 내용 증명도 준비할 거야. 그리고 다시는 우리 집 문을 열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움직이지 않는 기둥 같았다. 집주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알겠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소리 없이 꺼져갔다. 그 다음엔 침묵. 나는 그 침묵을 처음으로 감사히 여겼다. 이사는 계획보다 빨랐다. 짐은 생각보다 적었고 버려야 할 것들은 많았다. 욕실 선반 위에 남아있던 빈 샴푸 용기, 복도 전등 아래에서 찍힌 예전 사진, 종이봉투에 들어있던 메모. 나는 하나하나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손끝에서 작은 떨림이 멎지 않았지만 이번 떨림은 도망이 아니라 정리의 떨림이었다. 새 집은 같은 평수인데도 넓어 보였다. 창문을 열면 도로 소음 대신 나무 잎사귀가 소리를 냈다. 남편은 새로운 전등을 달며 중얼거렸다. 형광등은 내가 갈게.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오래간만에 가벼운 웃음이었다. 아이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는 상담센터를 찾아갔다. 의사는 정보를 주었고 상담사는 감정을 들어주었다. 누구도 판단하지 않았고 누구도 대신 결정하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다. 우리가 선택해.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도 우리가 지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확실히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겠다. 중요한 건 그날 욕실 문이 열렸을 때 멈춰있던 시간이 이제야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잘못을 인정했고 서로를 붙들었고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났다. 계약서의 문장보다 더 단단한 약속을 서로에게 했다. 다시는 비슷한 어둠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가끔 샤워기를 틀면 아직도 문고리 쪽으로 시선이 간다. 그럴 때마다 나는 확인한다. 잠금쇠가 제자리에 있는지, 내 마음의 잠금쇠도 함께 채워졌는지. 그리고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숨은 살기 위해서만 쉬는 게 아니다. 살려면 끝까지 내 편을 지켜야 한다. 그게 내가 이번에 배운 전부다. 그리고 아마 살아가며 잊지 말아야 할 전부일 것이다. 끝으로 이 이야기를 보내준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누구에게나 서늘한 복도는 있다. 다만 그 복도 끝에 무엇을 두고 살지, 누구 손을 잡고 지나갈지는 우리가 정한다. 실수는 흔적을 남기지만 흔적이 삶을 지배하게 두지 말자. 우리의 집은 문이 닫힐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은 다시 잠길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과감히 다른 문을 찾을 수도 있다. 우리는 그럴 권리가 있다. 우리의 평온을 지킬 권리, 스스로를 다시 믿을 권리. 그것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